그 팔은 언제 다친 거예요? 최준호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횟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26년 전 화재로 잃어버린 딸의 유일한 단서였던 그 흉터가 지금 눈앞에 여직원 팔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수십억 재산과 거대 기업을 가진 그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 딸을 찾는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이 순간 현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수지는 또 그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회전문에 갇혀 빠져나올 수 없는 꿈이었죠.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으며 좁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옆방에서는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난 수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을 한 컵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갈치 시장은 벌써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긴팔 작업복을 꺼내 입으며 수지는 습관처럼 왼팔을 확인했습니다. 나비 모양의 화상 흉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30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남들 앞에 드러낸 적 없는 상처였죠. 소매를 끝까지 내리고 단추를 채운 뒤에야 안심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수진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또 악몽 꿨니? 얼굴이 안 좋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수진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김밥 2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만든 것이 분명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73살의 할머니가 아직도 자신을 걱정하며 도시락을 싸주는 모습이 미안하면서도 감사했죠. 횟집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수지는 김밥을 가방에 넣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잘 다녀와. 오늘도 조심해서 일해. 라고 당부했어요. 네, 할머니. 반찬 가게도 무리하지 마세요.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한번 꼭 잡고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으로 들어서자 비린내와 함께 활기찬 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경매하는 소리, 물건 나르는 수레바퀴 소리, 생선 다듬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수지는 그 소음 속을 익숙하게 걸으며 횟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다양 횟집이라는 간판이 보이자 발걸음을 재촉했죠. 가게 문을 열자 주방장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VIP 손님 온다고 사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래. 12시에 온다니까 준비 철저히 하자. 주방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청소를 시작하며 수지는 오늘따라 왼팔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씨 탓일까요? 아니면 불길한 예감 때문일까요? 그녀는 소매를 한 번 더 잡아당기며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앞치마를 벗고 할머니 가게로 향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였죠. 가게 앞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막 김치를 담고 계셨어요. 할머니, 점심 같이 먹어요. 수진이 들어서자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좁은 가게 안쪽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먹으며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너도 언젠가는 내 진짜 가족을 만날 거야. 숟가락을 든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제 가족이에요. 다른 가족은 필요 없어요.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스며들었죠.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으며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널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네. 보호소에 혼자 앉아 있었지. 말도 안 하고 그저 하늘, 하늘 하고만 반복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살쯤 됐을 텐데 이름밖에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 모습이 어찌나 불쌍하던지. 수지는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번도 더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절 걷어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죠. 점심을 마치고 횟집으로 돌아오니 한 테이블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첼로 선율이었어요.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왼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허공에서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죠. 새끼손가락이 유독 도드라지게 세워졌습니다. 수진아, 너 클래식 좋아해? 동료 미영이 신기한 듯 물었어요. 수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어요. 마치 오래전에 잊어버린 무언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수진의 마음은 계속 어수선했습니다. 주문을 받으며 무의식적으로 왼손 새끼손가락을 세우는 버릇이 여러 번 반복됐죠. 그럴 때마다 손님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수지는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첼로 선율이 맴돌았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미영아, 나 먼저 갈게. 오늘 좀 피곤해서.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횟집을 나섰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횟집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시작된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테이블을 닦으면서도 손이 자꾸 떨렸고 수저를 놓는 것조차 평소처럼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주방장이 지나가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하고 말했지만 수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오전 10시쯤 횟집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둥근 배를 앞세우며 걸어온 사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다들 모여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직원들이 홀에 모이자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정오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최준호 회장님이야. 실수하면 안 돼. 최준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수지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미영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그 수산업 재벌 회장님 말이야. 엄청 부자래.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한 오후 수지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왼팔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나비 모양의 화상 흉터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흉터를 따라 그리며 수지는 중얼거렸죠. 이것 때문에 버려진 걸까? 누가 나를 버린 걸까?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TV가 켜진 전자제품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최준호 회장, 실종된 딸 찾기 26년째 계속 중. 매년 3월 15일이면 대대적인 수색을 펼쳐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잠시 멈춰서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중년의 남자가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죠. 부모 잃은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수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밤 11시 수지는 또다시 그 악몽을 꿨습니다. 회전문에 갇혀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멀리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아, 하늘아. 그 목소리는 절박하고 슬펐습니다. 수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며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자.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며 긴팔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소매를 손목까지 내리고 단추를 꼼꼼히 채웠습니다. 출근길에 수지는 문득 숫자 4가 적힌 버스 번호판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숫자 4만 보면 이렇게 불안한지 알 수 없었죠. 고개를 흔들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횟집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됐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고 주방장은 요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수지는 VIP룸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테이블 위의 수저 위치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왼팔이 또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탓인지 긴장 탓인지 알 수 없었어요. 11시 50분 사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얘들아, 준비 다 됐지? 곧 도착하신대. 미영이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평소대로만 하면 돼. 하지만 수진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12시 정각 검은색 대형 세단이 횟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차량의 위압적인 모습에 수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먼저 내린 것은 정장 차림의 비서 2명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낀 그들은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본 뒤 차문을 열었죠. 중년의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인상적인 최준호 회장이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역시 중년의 남자가 한 명 더 내렸는데 날카로운 눈매와 각진 턱선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섭 전무였죠. 그는 최준호의 그림자처럼 바짝 붙어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강유리였는데 높은 하이힐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일행이 횟집으로 들어서자 사장이 직접 나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수지는 차가운 물수건과 메뉴판을 담은 쟁반을 들고 뒤따라 걸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최준호의 뒷모습을 보는데 왜인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묘한 슬픔이 느껴졌어요. VIP룸에 들어선 강유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런 데서 먹어도 되나요? 위생 상태는 괜찮은 거죠?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벽지한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쓸어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죠. 수지는 속으로 불쾌감을 삼키며 정중하게 메뉴판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횟집은 매일 청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였죠. 그가 강태섭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야. 26년 전 오늘 하늘이를 잃었지. 3월 15일 내 생일이기도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강태섭이 불편한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형님,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회사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주주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수지는 주문을 받고 나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장이 정성껏 준비한 요리들이 쟁반 위에 놓였어요. 무거운 쟁반에 뜨거운 매운탕 냄비와 커다란 회 접시, 각종 밑반찬들까지 가득 올렸습니다. 양손에 힘을 주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는데 평소보다 유독 무겁게 느껴졌죠. 팔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균형을 잡는데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VIP룸 문 앞에 도착한 수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턱에 작은 단차가 있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어요. 오른발이 걸리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쟁반이 위험하게 기울어졌죠. 뜨거운 매운탕이 냄비 안에서 출렁거리며 가장자리로 넘칠 듯 했습니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 몸을 뒤로 젖혔어요. 동시에 쟁반을 가슴 쪽으로 당기며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국물 몇 방울이 튀어올라 왼팔에 떨어졌어요. 뜨거운 감촉이 소매를 뚫고 살갗에 닿자 수지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그리고는 반사적으로 왼손으로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뜨거운 부분을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준호의 시선이 수진의 왼팔에 못 박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나비 모양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마치 살아있는 나비가 팔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생한 모양이었습니다. 최준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의 동공이 크게 확대되었고 입이 떨리며 벌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그의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지며 서류들을 적셨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최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죠. 하늘아.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강태섭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수진의 흉터와 최준호의 얼굴을 번갈아 훑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주먹을 꽉 쥔 손에는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강유리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버지와 최준호를 번갈아 봤죠.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수지는 당황한 나머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쟁반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어요.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연거푸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VIP룸을 빠져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방금 그 남자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희망, 그리움과 놀라움이 한데 뒤섞인 그 복잡한 눈빛이 수진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수진은 화장실에서 나와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지만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물이 흘러 테이블을 적셨습니다. VIP룸에서는 최준호가 비서에게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 직원 이름이 뭐야? 몇 살이지? 어디 사는지 당장 알아내. 비서가 황급히 사장을 불렀습니다. 사장이 들어오자 최준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방금 그 여직원, 이름이 뭡니까? 김수진입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라도. 사장의 말을 자르며 최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나이는? 가족은 있습니까? 사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30살이고요.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강태섭이 최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손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준호는 듣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26년 만에 찾은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섭아, 봤지? 그 흉터 봤지? 나비 모양이야. 하늘이가 4살 때 입은 화상 자국과 똑같아. 강태섭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주먹을 꽉 쥔 채 말했어요.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나비 모양 흉터를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또 실망하실 겁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계속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최준호 일행이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까지 VIP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준호는 떠나면서도 계속 수진을 찾는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최준호가 매일 같은 시간에 횟집을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죠. VIP룸이 아닌 홀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수진만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주문한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이 다른 테이블을 오가며 일하는 모습만 지켜봤죠. 둘째 날 수진은 견디다 못해 주방으로 숨었습니다. 주방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왜 계속 주방에만 있어? 홀에 손님 많은데.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 부자 어르신이 자신을 쳐다보는 게 무서워서 숨는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최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장을 불러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수진 씨에 대해 아는 것 좀 알려주시오. 어디 사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주방장은 돈을 받고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랑 둘이 산다고 들었어요. 보호소 출신이라고. 어릴 때 부모를 잃었대요. 최준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보호소? 언제부터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까? 주방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요, 4살인가 5살 때부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셋째 날 강태섭이 최준호와 함께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불쾌해 보였어요.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 회사 이사들이 형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딸 찾는 일에만 매달려서 경영을 소홀히 한다고요. 최준호가 강태섭을 노려봤습니다. 내 딸을 찾는 게 뭐가 잘못됐어? 26년을 기다렸어.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박미경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매일 늦어요? 무슨 일 있어요? 최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 수지는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날도 최준호의 시선을 피해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결국 균형을 잃고 쟁반을 떨어뜨렸어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에 모든 손님들이 돌아봤습니다. 수진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스트레스성 코피였죠. 최민재가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횟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낯이 익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코피를 닦으며 비틀거리자 민재가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민재를 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친근함이었죠. 민재가 수진의 팔을 잡는 순간 소매 사이로 흉터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강유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런 종업원한테 왜 그렇게 친절해요? 더러워요.
하지만 민재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수진을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진이 퇴근하려 할 때 최준호가 횟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진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어요. 수진 씨,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부탁입니다. 수진은 명함을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갈게요. 하지만 최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 부모님을 찾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없나요? 어릴 때 일 말입니다.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부모라는 단어에 가슴이 찔리는 듯 아팠어요. 그날 밤 수진은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떤 부자 아저씨가 저를 계속 쳐다봐요. 제 팔 흉터를 보고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내 진짜 가족일지도 몰라. 한번 만나봐라. 며칠 후 오후 수진은 할머니 반찬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할머니와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남자들이 돌아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죠. 여기가 재개발 예정 구역입니다. 6개월 안에 나가셔야 해요. 한 남자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여기서 20년 넘게 장사했는데 갑자기 나가라니. 수진이 할머니 옆에 서며 남자들을 노려봤습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남자들은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차량 번호판을 보니 강태섭의 회사 차량이었어요.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최준호가 자신을 찾아다닌 직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게를 잃으면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 분명했어요. 새벽 2시 수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명함을 꺼냈습니다. 최준호가 건넸던 명함이었죠. 며칠 전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다시 주워온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망설여졌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최준호 회장님이신가요? 저 김수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급하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최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가게 좀 도와주세요. 재개발한다고 쫓아내려 해요.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건가요? 최준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였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덧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회장님 딸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2시 라마다 호텔 라운지로 와주세요. 다음 날 수진은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래봐야 낡은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였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호텔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주눅이 들었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었죠. 라운지에 들어서니 창가 자리에 최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자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가 의자를 빼주었어요. 수진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최준호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들이 보였어요. 이 아이가 제 딸 하늘이입니다. 26년 전 4살 때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그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여자아이의 왼팔에
선명한 화상 자국이 보였어요. 집에서 뜨거운 국물 냄비를 엎어서 다쳤죠. 나비 모양으로 흉터가 남았어요. 최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화재가 났고 그 혼란 속에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경찰도 사설탐정도 다 동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수지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특히 그 눈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검사를 받아주세요. 그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움츠러들었어요. 검사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가게 문제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딸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검사 받을게요. 최준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그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내일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차를 보낼 테니 편하게 오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때 최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4살 이전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가 보호소에서 데려왔다고만 들었죠. 보호소 이름이 뭐였나요? 최준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해맑은 보호소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수진이 대답하자 최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곳이군요. 26년 전 실종 아동들을 많이 보호했던 곳. 두 사람이 일어서려는 순간 라운지 입구에 박미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낯선 젊은 여자를 보고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분이. 최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여보, 이분은 김수진 씨야. 내가 말했던. 박미경의 시선이 수진에게 고정됐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수진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미경이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검사는 언제 하기로 했어요? 최준호가 대답했어요. 내일 아침이야. 9시에 병원에 가기로 했어. 박미경이 수진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시기 불편하실 테니 우리 아들 민재가 모시러 갈게요. 괜찮으시죠? 수진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박미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민재도 만나보고 싶어 할 거예요. 혹시?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정말 우리 하늘이라면 민재가 오빠가 되는 거니까요. 최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너무 앞서가지 마. 박미경이 눈가를 훔쳤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상해요. 수진 씨를 보니까 가슴이 뛰어요. 그녀가 수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검사 후에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서 점심 드시고 가세요.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수진은 두 사람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박미경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해요. 그럼 내일 뵐게요. 세 사람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약속대로 검은색 세단이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수진은 난생 처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보니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박미경이 말했던 아들 민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최민재예요. 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악수를 했어요. 김수진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묘한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오래 알던 사람 같은 편안함이었죠. 수진이 차에 올라타자 민재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꼭 함께 가라고 하셨어요. 혼자 가시면 불안하실 거라고요. 괜찮으시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사실 좀 떨려서. 차가 출발하자 민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많이 물어보셨대요. 수진 씨가 어떤 분인지, 왜 만났는지. 그가 수진을 돌아봤어요. 어머니도 뭔가 느끼신 것 같아요. 수진 씨를 보시고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셨대요.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를 싫어하실까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어머니가 26년 동안 하늘이를 기다려 오셨거든요. 아버지보다 더 간절했을지도 몰라요. 병원에 도착하자 최준호와 박미경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수진을 보자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수진 씨, 어제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그녀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가기 전 박미경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첼로 소리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어요. 네,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박미경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늘이도 그랬어요. 제가 첼로를 켤 때마다 조용히 들었죠. 간호사가 수진을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체열을 하는 동안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 소독약 냄새,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하지만 너무 흐릿해서 잡을 수 없었죠. 검사를 마치고 나오자 민재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대요. 수진이 커피를 받으며 민재의 손가락을 봤어요. 그도 왼손 새끼손가락을 세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수진과 똑같은 버릇이었죠. 저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도 왼손 새끼손가락을 세우시네요. 민재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정말이네.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버릇, 같은 손동작.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했어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남매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닮은 버릇을 가지고 있다니. 병원을 나오면서 박미경이 수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들러서 점심 드시고 가세요. 수진이 망설이자 최준호가 덧붙였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차를 타고 최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어요. 대문을 지나 정원을 거쳐 현관에 들어서자 수진은 압도당했습니다. 거실은 호텔 로비처럼 넓고 화려했죠. 하지만 한쪽 벽면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하늘이 사진이에요. 박미경이 설명했습니다. 4살까지의 모든 순간을 담았죠. 수진이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웃고 있는 아이, 피아노 앞에 앉은 아이, 생일 케이크 앞에 아이. 마지막 사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왼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며 민재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어릴 때 꿈 같은 거 꾸신 적 있어요? 반복되는 꿈 말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전문에 갇히는 꿈을 자주 꿔요.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돌기만 하고.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미경이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하늘이도 회전문을 무서워했어요. 병원 회전문을 절대 지나가려 하지 않았죠. 최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날도 회전문이 아닌 옆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민재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수진 씨, 오늘 할머니 가게에도 가보실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재개발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해서요. 최준호가 즉시 말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강태섭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수진이 놀라 물었어요. 강태섭이 누구예요? 최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제 회사 전무입니다. 아마 제가 수진 씨를 찾아다닌 걸 견제하려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일어서려 하자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서재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이건 하늘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에요. 작은 피아노인데 상자를 열자 손바닥만한 장난감 피아노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그것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였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여 건반을 눌렀습니다. 도레미파솔. 간단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멜로디. 박미경이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하늘이가 늘 치던 곡이에요. 제가 가르쳐준 첫 번째 곡. 수진은 당황해서 피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왜 이런 멜로디가 나왔는지 민재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날 거예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수진은 조금 진정됐어요. 이상하게도 민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진은 최준호 가족과 여러 번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민재와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졌죠. 어느 날 오후 박미경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와주실래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 도착하자 박미경은 그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가 하늘이 방이에요. 26년 동안 그대로 두었죠. 박미경이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림책들이 먼지 하나 없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수진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책장 앞에서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한 권의 그림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 나비가 그려져 있었죠. 수진이 책을 펼치자 속표지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하늘이의 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제가 쓴 것 같아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박미경이 다가와 수진의 어깨를 감쌌어요. 정말요? 기억나는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글씨가 너무 익숙해요. 그때 민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찾았어요. 하늘이 4살 생일 비디오. 세 사람은 거실로 내려가 TV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비디오 속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분명한 멜로디였습니다. 수진이 숨을 멈췄어요. 자신이 장난감 피아노로 쳤던 바로 그 멜로디였죠. 엄마 봐요. 하늘이가 왼손 새끼손가락 세우고 있어요. 민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어린 하늘이도 피아노를 칠 때 왼손 새끼손가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재, 그리고 화면 속 하늘이까지 모두 같은 버릇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디오가 계속 재생됐습니다. 한 남자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젊은 시절의 최준호였죠. 그가 하늘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늘이 아빠랑 놀이동산 가고 싶어? 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싫어요. 회전문 무서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박미경이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날 거예요. 다음 날 민재가 수진을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볼까요? 그가 운전해서 도착한 곳은 오래된 병원이었어요. 여기가 26년 전 하늘이가 입원했던 병원이에요. 지금은 다른 병원이 됐지만 건물은 그대로예요. 두 사람이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수진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정면에 큰 회전문이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못 들어가겠어요. 수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옆문으로 가요. 그가 수진을 옆쪽 자동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수진이 깊게 숨을 쉬었어요. 고마워요.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병원 복도를 걷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병원에서 일했다는 청소 직원이었어요. 민재가 26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 묻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큰 화재였죠. 소아병동이 특히 심했어요. 노인이 수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아가씨 혹시... 아니, 아닐 거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저를 아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잃어버린 아이가 있었는데 좀 닮아서 나비 같은 흉터가 있는 아이였죠. 수진과 민재가 서로를 봤습니다. 민재가 급하게 물었어요. 그 아이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경비 직원 하나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간 걸 봤어요. 강민수라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가 말했습니다. 강민수, 강태섭 전무의 조카 이름이 강민수예요. 수진이 놀라 물었어요. 정말요? 그럼 강태섭 씨가 뭔가 알고 있을 수도.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해 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최준호가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온대. 병원에서 직접 와서 설명해 준다고 했어.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박미경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만약 아니라고 나와도. 최준호가 아내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야. 하늘이가 맞아. 모든 게 일치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민재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수진이는 제 여동생이 맞아요. 느낌이 그래요. 수진은 집에 돌아와 할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내일 결과 나온다며?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서워요. 만약 제가 그들의 딸이 아니면.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어도 괜찮아. 넌 내 손녀야. 그건 변하지 않아.
수진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드디어 약속된 날이 밝았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후 2시에 최준호 댁으로 직접 방문해서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수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계속 울렁거렸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수지는 할머니와 함께 최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넌 내 손녀야. 잊지 마. 수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이미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최준호는 소파에 앉아 손을 깍지 낀 채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박미경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재는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죠.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모두가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봤어요. 직원이 봉투를 최준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최준호 회장님이시죠? 검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전화드리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서류를 확인하시라고요. 직원이 인사하고 나가자 최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최준호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빠르게 글자들을 훑어내렸어요. 복잡한 의학 용어들과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마지막 줄만이 중요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옆에서 민재가 수진의 손을 살짝 잡아줬어요. 친자 확률. 최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다시 서류를 확인했어요. 99.9999%. 그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습니다. 확실해. 수진이는 우리 딸이야.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최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내 딸이란 말이지? 그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해. 99.9999%. 박미경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하늘아, 우리 하늘이. 그녀가 수진에게 달려와 꼭 안았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수진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이 벅차올랐죠.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맞다고 했잖아요. 누나, 아니 이제 여동생이네요.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6년 만에 여동생이 생겼어요. 최준호가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하늘아, 아니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널 지키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굳센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딸을 잃었던 한 아버지만 있을 뿐이었죠. 수진은 얼떨떨했습니다. 30년 동안 김수진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최하늘이라니요.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할머니가 다가와 수진을 안았습니다. 잘 됐구나.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그리고 최준호를 향해 말했어요. 이 아이를 26년 동안 제 손녀로 키웠습니다. 이제 돌려드려야 하는군요. 최준호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 딸을 지켜주셔서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영영 찾지 못했을 겁니다. 박미경도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잠시 후 최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를 마친 최준호가 모두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확인 전화가 왔어. 박미경과의 관계도 99.9999% 일치한대. 그리고 민재와도 확실한 형제 관계라고. 민재가 수진을 보며 활짝 웃었어요. 공식적으로 남매가 됐네요. 수진은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박미경이 수진의 뺨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하늘아,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야 할까? 수진이라고 계속 불러도 될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살 이후의 기억은 모두 수진으로 살았어요. 하늘이란 이름이 아직은 낯설어요. 박미경이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그래,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어. 최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26년 만에 우리 가족이 완전해진 날이니까. 그가 할머니를 봤어요. 어머님도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함께 사시죠.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 집이 편해요. 하지만 수진이 할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같이 살아요. 제게는 할머니도 엄마예요. 그 말에 박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계셔야 수진이도 편할 거예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섭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딸을 찾으셨군요. 이제 회사 일에 집중하실 수 있겠네요. 최준호가 강태섭을 날카롭게 봤습니다. 태섭아, 내 조카 강민수를 만나야겠다. 강태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민수를 찾으시는지 최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6년 전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쁨의 순간이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수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강태섭이 떠난 후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최준호는 서재로 들어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 강민수를 찾으라는 지시였죠. 한편 수지는 거실에서 가족들과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은 가족이 낯설기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준호 회장 숨겨둔 딸이 있었다. 30년간 비밀 연애 끝에 딸 인정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어요. 강태섭이 언론에 흘린 거짓 정보였죠. 기사에는 수진이 최준호의 불륜으로 태어난 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횟집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김수진 씨, 정말 최 회장의 숨겨둔 딸입니까?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수진의 얼굴 앞으로 밀려들었어요. 수진은 겁에 질려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할머니의 반찬 가게에도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키운 게 아니라 친엄마였던 거죠? 터무니없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수군거리며 떠났습니다. 최준호의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강태섭이 이사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장님의 사생활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일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 아닌가? 민재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강태섭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대응해야 합니다. 최준호는 지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어. 강민수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불리해. 그때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김수진 씨죠? 조용히 사라지세요. 최 회장 가족 행세 그만두고요. 안 그러면 할머니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협박 전화였습니다. 수진은 즉시 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누군가 할머니를 해치겠다고 협박해요. 민재가 놀라며 말했어요. 당장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 위험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반찬 가게에 도착하니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요. 가게 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벽에는 사기꾼은 꺼져라라는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수진이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팔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CCTV도 고장 나 있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강태섭의 소행이 분명했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날 밤 최준호 가족은 모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박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위험해요. 강태섭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최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수진이는 우리 집에서 지내.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가 없어지면. 민재가 수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 겨우 찾았는데.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성이 방송에 나와 증언을 했어요. 김수진은 계획적으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습니다. 미리 조사를 다하고 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그 여성은 가짜 증인이었지만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횟집 사장이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 씨, 미안해.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 손님들이 안 와. 수진은 해고되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상인들도 수진을 피했어요. 사기꾼 일에 불쌍한 최 회장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고 집에 있으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그냥 김수진으로 살았어야 했나? 수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민재가 수진을 찾아왔어요. 누나, 이대로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진실을 밝힐 거야. 그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강민수를 찾았어.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 서류에는 26년 전 병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환자 이송 담당이었고 화재 당일 근무했다는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민수가 그 다음 날 갑자기 퇴사했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화재 다음 날 갑자기 퇴사라니. 민재가 말했어요. 그리고 강민수가 지금 요양원에 있대. 치매 초기라고. 최준호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일 강민수를 만나러 가자. 진실을 들어야겠어. 박미경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나도 듣고 싶어요. 왜 우리 하늘이가 사라졌는지. 한편 강태섭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의 행방을 자신도 몰랐는데 최준호가 먼저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입을 막아야 해. 어떻게든. 다음 날 새벽 최준호 일행은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과 민재, 그리고 박미경까지 함께였어요.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듣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벽에 부딪힐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요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강민수 환자는 치매 초기라 기억이 오락가락해요. 오늘은 상태가 좀 나은 편이에요. 복도를 걸으며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가끔 26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계속 중얼거리세요.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보였습니다. 강민수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준호가 다가가자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당신은 최 회장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최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6년 전 병원 화재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삼촌이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혼자 한 거예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삼촌이 출세하길 바랐어요. 최 회장님이 딸을 잃으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죠. 박미경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신원을 모르는 아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요? 최준호가 재촉했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했어요. 아이를 찾으려 했는데 이미 보호소로 보내진 뒤였어요. 삼촌한테 말하려 했지만 삼촌이 알고도 입 다물라고 했어요. 수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저예요. 제가 최하늘이에요. 민수가 수진을 보더니 더 크게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태섭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에는 경호원들이 있었습니다. 형님, 치매 환자의 헛소리를 믿으시는 겁니까? 태섭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민수가 태섭을 보자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삼촌이 날 버렸어. 입 다물라고 돈만 주고 날 버렸어. 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어요. 삼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태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닥쳐. 넌 항상 문제만 일으켰잖아. 그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이 사람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지금 당장. 최준호가 막아섰습니다. 그럴 순 없어. 민수 씨는 중요한 증인이야. 두 사람이 대치하는 사이 민재가 휴대폰으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으악! 그가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심장마비예요. 의사를 불러요. 응급실로 옮겨진 민수는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어요. 뇌사 상태입니다.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유일한 증인이 사라진 것이었죠. 태섭이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없으시죠? 치매 환자의 헛소리만 남았네요. 그가 최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형님, 이제 정신 차리세요. 가짜 딸 때문에 회사까지 잃으실 겁니까? 그날 오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이 최준호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회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주총회를 열겠습니다. 태섭이 이미 이사들을 매수한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최준호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박미경이 걱정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준호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겠어요.
쟤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민재가 수진을 막았어요. 무슨 소리야? 누나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오빠, 나는 30년 동안 김수진으로 살았어요. 최하늘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도망치는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의 딸이라면 지금이 바로 가족이 필요한 때야. 수진이 멈춰섰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수진의 어깨를 잡았어요.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를 버리지 않아. 함께 싸우는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태섭은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드디어 최준호를 무너뜨렸어. 그가 와인을 마시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민재가 녹음한 파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수가 남긴 또 다른 증거가 있다는 것을요. 새벽 3시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김수진인지 최하늘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내려갔어요. 피아노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 덮개를 열고 손가락을 올려놓았지만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연주할 자격이 있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준호가 서재에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몇 시간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못 자니?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수진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그 호칭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제가 떠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이 없어.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이었어요. 강태섭의 작품이었죠.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녹음 파일이 있어요. 강민수가 고백한 내용이요. 하지만 준호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 법적 증거가 되지 못해. 민수가 죽은 지금은. 박미경이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겨우 찾았는데 또 잃게 되는 건가요?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26년의 기다림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조용히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문을 열어줬어요. 돌아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수진이 할머니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할머니, 저는 누구예요? 김수진이에요. 최하늘이에요? 할머니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면 돼. 이름이 뭐가 중요하니?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정체성의 혼란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누나,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밥도 안 먹어.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제 포기했어. 김수진으로 살래.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6년 만에 찾은 여동생인데 이렇게 보낼 수 없어.
그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증명하지 못해도 넌 내 여동생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재가 전화를 받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재 씨죠? 저는 강민수의 전처예요. 남편이 남긴 게 있어요. 민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뭘 남기셨다고요? 여자가 대답했어요. 일기장이요. 26년 전부터 쓴 일기장. 거기에 모든 게 적혀 있어요. 수진과 민재는 서로를 봤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또 실망하게 될까봐요. 그날 밤 최준호는 서재에서 사직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26년간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물러날 때인 것 같습니다. 펜이 떨렸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었죠. 박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수진이 할머니 집에 있대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거기가 편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강태섭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최준호는 끝이야. 회사는 내 거야. 그가 크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강유리가 아버지의 모든 비리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요. 강유리는 자신의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횡령, 뇌물, 그리고 26년 전 은폐 사실까지.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잘못됐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부산을 떠나기로요. 서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할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니?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도망치는 거니? 싸우러 가는 거니?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8시 민재와 수진은 강민수의 전처를 만나기 위해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격려를 받은 수진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나섰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죠. 저예요.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민재와 수진이 자리에 앉자 그녀가 가방에서 두꺼운 공책을 꺼냈어요. 표지가 누렇게 변색된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수가 매일 썼어요. 죄책감 때문에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죠.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9년 3월 16일 첫 페이지부터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최 회장의 딸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삼촌이 출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일이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민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삼촌에게 사실을 말했다. 삼촌은 화를 내는 대신 돈 봉투를 건넸다. 입 다물라고 했다. 그 돈이 더러워서 만질 수가 없었다. 하지만 거절할 용기도 없었다. 전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일 이후로 술에 빠져 살았어요. 결국 저랑도 이혼했죠. 죄책감이 그를 망가뜨렸어요. 그녀가 일기장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최근 기록을 보세요. 수진이 뒤쪽 페이지를 펼쳤어요. 떨리는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 아이 얼굴은 잊을 수 없다. 나비 흉터가 있는 아이. 최하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유리였어요. 오빠, 지금 당장 와주세요. 아버지 서재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6년 전 아버지가
강민수에게 보낸 송금 기록이에요. 민재와 수진은 서로를 봤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민재가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증거를 찾았어요. 강민수의 일기장과 송금 기록이요. 전화 너머로 준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편 강유리는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26년간의 비리 기록이었죠. 횡령, 뇌물, 주가 조작까지.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유리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복사해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최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울었어요.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최준호의 집에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민재와 수진, 박미경, 그리고 할머니까지. 탁자 위에는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민수의 일기장, 송금 기록, 그리고 유리가 가져온 비리 서류들. 준호가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태섭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은폐했어.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야.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강태섭 씨를 수사 중입니다. 횡령 혐의로요. 증거 제출에 협조해 주십시오. 유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제출할게요. 제 아버지지만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해요. 수진이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힘들었을 텐데. 유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수진 씨가 진짜 최하늘이라는 걸 알았어요.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이. 다음 날 아침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섭 전무 횡령 혐의로 구속 26년 전 아동유기 사건 연루 의혹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진실이 담긴 기사들이었습니다. 회사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사들이 최준호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강태섭에게 속았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습니다. 최준호 가족이 모두 참석했어요. 준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6년 전 잃어버린 제 딸 하늘이를 찾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저는 최하늘입니다. 하지만 김수진이기도 해요. 두 이름 모두 제 정체성이에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민재가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강태섭의 범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박미경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6년을 기다렸어요. 이제야 딸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딸을 키워주신 한영숙 어머님께 감사드려요. 할머니가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강태섭이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섰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때 날카롭던 눈빛은 힘을 잃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죠. 강민수의 일기장이 낭독되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피고인은 26년 전부터 조카에게 매월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입막음 비용이었죠. 검사가 송금 내역을 화면에 띄웠어요.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태섭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태섭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걸 인정합니다. 욕심이 저를 망쳤어요.
그가 최준호를 받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강유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버지를 고발하는 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버지는 늘 성공이 전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이 남의 불행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태섭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과 아동유기 방조 혐의였죠. 호송차에 오르기 전 그가 수진을 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증오도 사라졌어요. 일주일 후 자갈치 시장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하늘수산이었어요. 최준호가 약속대로 수진과 할머니를 위해 마련한 가게였죠. 개업식 날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 축하해줬습니다. 수진아, 아니 하늘아, 축하해. 미영이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옛 동료들도 모두 찾아왔습니다. 한때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죠. 수지는 처음으로 반팔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나비 모양 흉터가 햇빛 아래 드러났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손님이 물었어요. 흉터가 나비 같네요. 예뻐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상징이에요. 박미경이 가게 한쪽에 작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첼로를 가져와 연주를 시작했어요. 쇼팽의 녹턴이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자연스럽게 피아노 파트를 흥얼거렸어요. 모녀의 하모니가 아름다웠습니다. 민재가 카메라를 들고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26년 만에 가족 사진이야. 그가 셔터를 눌렀어요. 최준호와 박미경, 수진과 민재, 그리고 한영숙 할머니까지 5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하늘수산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준호가 술잔을 들었어요. 26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요. 하늘이를 키워주신 어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전 이제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김수진으로서의 30년, 최하늘로서의 새로운 시작. 둘 다 소중해요. 그녀가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앞으로는 최수진으로 살려고 해요. 두 정체성을 합친 이름이죠. 박미경이 딸을 안았습니다. 어떤 이름이든 넌 내 딸이야. 따뜻한 포옹이 이어졌어요. 26년의 그리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오랜만에 횟집을 찾았습니다. 사장이 반갑게 맞았어요. 수진아, 다시 일하러 올래?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제 가게가 있어요. 가끔 놀러 올게요. 강민수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도 들렀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용서해요. 마치 들은 것처럼 민수의 눈꺼풀이 떨렸지만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강유리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수진이 웃었어요. 그냥 언니라고 불러.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유리가 울먹이며 수진을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너도 피해자야. 수진이 유리의 등을 토닥였어요.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최준호의 회사는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주가도 회복했고 직원들의 신뢰도 되찾았어요. 준호는 이제 일과 가족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었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쇼팽의 녹턴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들었어요. 음악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언니, 이제 피아노 레슨 받아야겠어요. 민재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가족 연주회에 참여하고 싶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죠. 1년 후 수진의 31번째 생일이자 실종 2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날은 슬픔의 날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다시 만난 기념일이 되었죠. 최준호의 집 정원에는 큰 천막이 쳐졌고 자갈치 시장 상인들과 회사 직원들이 모두 초대됐습니다. 수지는 밝은 노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반팔이었죠. 왼팔의 나비 흉터가 햇살 아래서 빛났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역사이자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언니 생일 축하해. 이제 진짜 생일을 찾았네. 수진이 미영을 안았어요. 고마워.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원 한쪽에서 손님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박미경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두 어머니는 이제 친한 친구가 되었죠. 어머니,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미경이 감탄했어요.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민재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공연이 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 가족의 첫 번째 합동 공연이에요. 박미경이 첼로를, 수진이 피아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재가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언제 배운 거야?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재가 씩 웃었어요. 1년 동안 몰래 연습했지. 가족 연주회에 참여하고 싶었거든. 세 사람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삼중주로 편곡한 것이었어요. 음악이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26년의 이별과 재회, 상처와 치유가 멜로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최준호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강유리도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왔지만 당당했어요. 언니 생일 축하해요. 그녀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나비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 있었어요. 언니의 상징이잖아요. 특별 주문 제작했어요. 수진이 유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뻐.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과거의 상처는 모두 용서와 이해로 치유됐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준호가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발표할 게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어요. 최수진 대표를 하늘수산의 정식 대표이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한영숙 어머님을 이사로 모시겠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준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넌 이미 훌륭한 경영자야. 1년 동안 하늘수산을 자갈치 시장 최고 가게로 만들었잖아. 할머니도 감격해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생일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커다란 3단 케이크였어요. 촛불이 31개 꽂혀 있었죠.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진이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촛불을 불자 또 다른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준호가 봉투를 건넸어요. 장학재단을 만들었어. 이름은 하늘수진 재단이야. 보호소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미경이 딸을 안았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 가족의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죠. 밤이 깊어가자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에 색색의 불꽃이 터졌어요. 수지는 가족들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때는 회전문처럼 갇혀있던 삶이 이제는 활짝 열렸어요. 있잖아.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은 김수진이었던 시간이 꿈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도 소중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 민재가 누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야.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27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정원에 남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왼팔의 나비 흉터가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참 먼 길을 돌아왔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수진이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곡이었습니다. 희망의 멜로디였죠. 음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봄꽃이 만개한 정원이 보였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왔습니다. 수지는, 아니, 최수진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어요. 완전하게, 영원히.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